예비 며느리의 결혼식장에 손님 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온 옷은 지나치게 화려했고 화장도 너무 짙었습니다. 여자 몇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요란하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드레스 입은 거 벌써 몇 번째야? 이번이 세 번째인가? 이번이 세 번째지. 전에 입어봤다고 더 자연스러워졌다잖아? 진짜 웃겨. 그러게 말이야. 남들은 한 번도 못 해본 걸 서영이는 그 집에서 세 번이나 하는 거잖아. 남의 결혼식장에서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대화에 나온 서영이라는 이름은 저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남에 살고 있는 정보수입니다. 70년 동안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온 제 삶은 마치 바다처럼 시시각각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좋은 날들도 많았고 힘든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하늘은 왜 이렇게도 잔인한지 다 늙은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주더군요. 그 시련은 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 작은 아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예비 며느리가 입고 있던 다홍빛 고운 한복 자락을 제가 잔인하게 찢어버렸습니다. 한복이 찢어질 때 제 마음도 같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소 괄괄한 성격이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모두에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날 어쩌다 그런 사단이 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바닷가에 위치한 어촌 마을에서 살림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김양식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영민이, 작은아들은 영길이었습니다. 부족한 살림에도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고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8살 터울로 나이 차이가 있는 편이었어요. 작은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큰형을 무척 잘 따랐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성인이 될 때까지 저희 집은 큰 걱정 없이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30을 앞두고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함께 인사를 왔을 때 남편과 저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요. 두 아이 모두 잘 자랐고 그동안 큰 사고도 없었으니 앞으로도 쭉 이렇게 평온하게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남편과 함께 바다 낚시를 나갔다가 그만 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날은 파도가 무척 높았고 아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와 남편의 세상은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비 며느리 역시 충격이 컸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 속이 어땠을지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저는 어떤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미안하다. 일고했어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결혼 전이라 다행이다. 일고했어야 할까요? 저는 그저 가만히 손을 잡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지나갔으니 앞으로 잘 살아라. 어머니, 죄송해요. 그 아이는 저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하며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죄송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안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인지 그 아이가 놓지 않았던 것인지조차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큰아들을 많이 아꼈던 남편은 좀처럼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함께 있었기에 죄책감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더 이상 현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원래도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그때부터는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게 허공만 바라보던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민 엄마, 미안하네. 아직도 그 소리예요. 어쩔 수 없는 사고였어요. 이제 그만 잊으세요. 더 이상은 여기 못 살겠어. 매일 영민이 얼굴만 생각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아. 영민 아버지, 그래도 아직 영길이가 있잖아요. 이제는 힘을 내셔야죠. 아무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오히려 당신이랑 영길이한테 피해만 줄 것 같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다음 날 조용히 짐을 챙겨 섬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 남편이 작은 배 하나를 구해서 외딴 섬에서 혼자 지낸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이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연락 한 통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에게 남은 건 작은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길이의 충격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형을 잃고 아버지까지 자취를 감추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죠. 그때 작은 아들의 나이는 21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나이였죠. 엄마, 아버지한테서 소식 있어요. 글쎄, 아직 엄마도 따로 연락은 못 받았어. 아들은 매일 밤 방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가끔은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했죠. 처음에는 자주 아버지의 소식을 물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라는 존재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이었던 아들은 성인이라는 이름만 붙었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전혀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는 군대에 입대했고 제대 후에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긴 세월을 방황하며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누워있거나 밖으로 나가 술집을 전전했어요. 가끔은 막노동을 다니기도 했죠. 그런 작은 아들을 곁에서 바라보는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길이는 저에게 남은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이 아이마저 잘못된다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이 괜찮아지길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홀로 서기를 결심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무너진 삶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매일 밤 고민했죠. 그러다 알게 된 것이 흰다리새우 양식이었습니다. 대하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대하와 비슷한 흰다리새우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더군요. 바로 이거다. 싶어서 자세히 알아보니 양식장을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식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 여자인 저도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김양식을 해왔으니 기본적인 지식도 있었고요. 게다가 양식장을 만든다고 신고하면 나라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돈도 빌려줬습니다. 큰 도전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새우 양식을 시작하면 나중에 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과감하게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는 새우 양식에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몇 년 동안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작은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큰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남편도 떠난 지금 작은 아들마저 제 곁을 떠난다면 저는 정말 모든 걸 잃은 셈이었습니다. 새우 양식이 자리 잡으면 작은 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양식장에서 새우를 살폈습니다. 새우가 잘 자랄 수 있는 수온을 매 시간마다 확인해야 했고 수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새우가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양식장에서 딱딱한 장화를 신고 일을 하다 보니 발톱이 몇 번이나 빠졌는지 모릅니다. 손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처음 새우를 출하한 해는 기대와 달리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새우가 절반 가까이 죽어나가고 간신히 살아남은 새우도 품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입은커녕 빚만 잔뜩 지게 된 저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의기소침하게 방 안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참 열심히 키웠는데 새우 키우는 게 쉽지는 않네. 속상하지만 어쩌겠니. 내년에는 더 잘 키워야지. 그래야 빨리 돈 벌어서 빚 갚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부터 저도 같이 양식장에서 일해도 돼요. 엄마 혼자서만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영길아, 그게 정말이니. 그러면 엄마는 너무 좋은데. 양식장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잖아요. 그래도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죠.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혼자 고군분투하느라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어미가 고생하는 모습을 아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물속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하는 걸 보며 아들도 느끼는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자 새우 양식은 금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했던 일들이 아들의 손길 덕분에 훨씬 수월해졌어요. 처음에는 미숙한 손길로 일을 배워가던 아이가 점점 더 능숙해지더니 저를 대신해주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고생스러웠고 빚도 아직 잔뜩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확신대로 다음 해에는 새우 품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직 양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었어요. 새우를 그물로 건져 올리자 투명하고 생기 넘치는 새우들이 물을 튀기며 생생하게 움직였죠. 저와 아들의 얼굴에는 한바탕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날은 새우를 구워 먹으며 들판에서 가볍게 술도 한잔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죠?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이 떠난 뒤로 제가 너무 방황만 했어요. 아빠도 없고 엄마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는 매일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녔어요. 영길아, 엄마도 그때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어. 영민이 떠나고 아빠도 소식이 끊기고 나도 살고 싶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새우 양식을 시작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뭐라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지. 그리고 내가 있었잖아. 양식장이 잘 자리만 잡으면 너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옷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완전히 방황을 끝내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우 양식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첫 해의 실패를 이겨낸 후 해가 지날수록 새우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품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새벽마다 아들과 함께 양식장에 나가 새우를 돌보다 보면 새우들은 어느새 통통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저희 새우는 품질 좋기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거래처도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아들은 30대 이후로는 완전히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처럼 주도적으로 양식장을 관리했죠. 아들의 눈빛은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새우를 판매한 수익이 늘어났고 아들은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자주 번졌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양식장을 더 늘려야겠어요. 사람들이 더 사가고 싶다고 난린데 더 내줄 새우도 없다니까요. 그 후로 10년간 양식을 하다 보니 저희 재산도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빚더미에 앉아 망할 걱정만 하던 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가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은 점점 더 크고 깔끔해졌고 아들은 목포 시내에 건물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아들은 동네에서 소문난 알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새우 양식장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이제 살만해지니 저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일만 하던 아들은 어느새 40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피로를 풀기 위해 술집으로 향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로는 그토록 좋아하던 술도 끊었습니다. 양식장 일에 매달리느라 여자 만날 시간도 없었고 집안에 콕 틀어박혀 지내니 참 애가 탔습니다. 이제는 좋은 짝을 만나 아이 하나 낳는 것만 보고 눈을 감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선자리를 알아봐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자리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워낙 여자가 적은 시골이다 보니 더욱 어려웠죠. 아들은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는지 그저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만나보라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다면 안 하는 법. 이라고 하듯 결혼 생각도 없고 여자에 대한 관심도 없어 보이는 아들이니 저도 반쯤 포기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일꾼들과 술 한잔하고 들어갈게요. 밤늦게 집에 온 아들은 기분 좋게 취해 있었습니다.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평소에 잘 부리지 않던 애교까지 부리니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래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아이가 웬일인가 싶었지만 이제야 사람들과 좀 어울리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 후로 아들은 작업을 마친 후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술집으로 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던 술자리가 거의 매일 이어지니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적에 술을 많이 마셔도 사고를 친 적 없던 아들이라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정말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제가 여자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여자. 무슨 여자? 사실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하니 기쁘기도 했지만 그동안 결혼에 관심 없어 보이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하니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기쁨이 훨씬 컸습니다. 저는 서둘러 만나보자고 아들을 재촉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참한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최수연이라고 합니다. 아들보다 8살이나 어리다는 그 아가씨는 한눈에 보아도 곱고 정갈했습니다. 특히 수더분한 인상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평생 노총각으로 남을까봐 노심초사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는지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시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아들이 그곳에 갔다가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예의 바르고 싹싹한 모습에 제 아들이지만 오히려 그 아가씨가 더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수연이가 돌아간 후 아들에게 물으니 자신에게 참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만 괜찮다면 결혼하고 싶다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을까 여한이 없겠다. 읽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수연이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도 보러 가고 미용실에도 데려가 주었죠. 정말 요즘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이 옷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저에게 매번 어머니, 어머니 칠하며 살갑게 챙기는데 안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연이와 저는 참 잘 맞았어요. 아들만 키웠던 터라 살가운 그 아이에게 마음이 살살 녹았습니다. 하늘이 늦게나마 딸을 하나 보내준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예전에 저는 시어머님이 무척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어려워 살갑게 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수연이는 신세대라 그런지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들이 양식장에서 종일 일을 하러 나가 있으면 그 아이와 함께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꽃놀이도 다니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가,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영길이는 나이도 많고 아무래도 양식을 하다 보니 바닷가에서 벗어나기 힘들 텐데 괜찮겠니?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어머니, 저도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영길 씨는 정말 달라요. 지금까지 저한테 큰 소리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하는 걸 보면 속도 깊고 평생 가족을 위하며 살 좋은 남자 같아서 오히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는걸요. 저에게는 그이가 복이에요. 어찌나 말도 예쁘게 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예전에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큰아들의 예비 며느리가 잠깐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가족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수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뭐든지 도울게. 이렇게 마음씨 고운 아가씨가 아들 곁에 있으니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날짜를 잡고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돈 모두 인상도 좋으시고 예의도 밝으셨던 걸 보니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싶었어요. 요즘 시대의 어촌으로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다들 도시로 나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기꺼이 저희와 함께 삶을 꾸리고 싶다고 말하는데 정말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가 따로 없었죠. 예비 며느리는 빨리 결혼하고 싶다며 서두르더라고요.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새우를 모두 출하하고 나면 식을 올리기로 하고 집부터 먼저 얻기로 했어요.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저와 함께 살겠다며 고집을 부렸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꽉 찬 나이에 겨우 장가를 가는 아들이라 아무것도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덕에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너무 시골인 해남에서 적당한 집을 찾기 어려워 가까운 목포에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가장 좋은 신축 아파트로 구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차도 사주고 살림도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했죠. 수연이는 말 그대로 몸만 오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결혼한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동안 아들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섬으로 멀리 떠나 있는 남편도 생각났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아들 소식을 들으면 보러 와줄까? 그럴 일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싱숭생숭한 마음에 밤새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곱게 단장을 마치고 나왔어요. 제 눈에 두 사람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깝고 먼 친척들이 찾아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한마디씩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의 손님 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식장의 하객이 아닌 줄 알았어요. 다른 하객들과 너무나 달라 보였거든요. 그들이 입고 온 옷은 너무 화려했고 화장도 지나치게 짙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모여 예비 며느리의 신부 대기실로 들어갈 때 조금 의아한 기분이 들었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와 친구일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르니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요. 제가 구식이라 요즘 사람들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이라고 여겼죠.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만 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정말 며느리를 귀하게 얻었구나. 그런 가벼운 생각을 하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정신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촛불을 켜고 주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은 후 본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모두 뷔페 식당으로 향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패백을 위해 한복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한복이 어찌나 불편한지 겨우겨우 볼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옷을 추스르려는데 여자 몇 명이 화장실로 들어오면서 요란하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드레스 입은 거 벌써 몇 번째야? 이번이 세 번째인가? 이번이 세 번째지. 전에 입어봤다고 더 자연스러워졌대.
더 자연스러워졌대. 진짜 웃겨. 그러게 말이야. 남들은 한 번도 못 해본 걸 서영이는 그 집에서 3번이나 하는 거잖아. 진짜 대단해. 에이, 말도 마. 서영이 두 번째 남편은 첫 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을 때 불륜으로 만난 거잖아. 전 남편이랑 이혼했다며? 저번에 같이 여행 간 사진도 올리던데 이혼한 거 맞는 거야? 이혼했는지 뭔지 작년에 남편 빚 갚는다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더니 이번에는 몇 년이나 갈까? 이번 남편은 집에 돈이 많다면서. 여기 시골 바닥에서는 소문난 알부자래. 땡 잡았네. 역시 남자도 여러 번 만나봐야 잘 만난다니까. 옷을 정리하고 화장실에서 나가니 그 여자들이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죠. 눈에 띄는 화려한 옷차림과 얼굴을 보니 아까 며느리와 인사를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 결혼식장에 왔으면 조심 좀 하지. 남의 결혼식장에서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화에 나온 서영이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에 걸린 채 저는 패백을 위해 며느리가 준비를 모두 마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부대기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벌써 나갔는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아무렇게나 벌어진 채 놓여있는 며느리의 가방이 보였습니다. 지갑까지 훤히 드러나 있어서 보기 불안했어요. 그래서 가방을 챙기려고 하다가 그만 안에 있는 물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갑도 활짝 벌어진 채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저는 황급히 허리를 굽히고 물건들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을 챙겨 넣으려는 순간 제 눈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접었던 지갑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운전면허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면허증에는 선명하게 최서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 화장실에서 들었던 그 여자들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영이 이번이 세 번째라니. 불륜까지 저지르고. 그때부터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들이 말했던 서영이라는 여자는 바로 제 며느리였던 겁니다. 패백실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곱게 보이던 미소가 한순간에 얼마나 가증스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운전면허증을 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죠. 수연아, 너 왜 운전면허증에 최서영이라고 적혀 있니?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예전 이름이에요. 어차피 곧 개명할 거라 수연으로 알려드렸어요. 예전 이름은 제 사주에 좋지 않다고 해서요. 그런데 어머니, 갑자기 이걸 왜? 그럼 예전에 결혼했다는 건 무슨 소리야? 이번이 세 번째라잖아. 제가 본론을 이야기하자 며느리의 얼굴빛은 한순간에 새하얘졌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지금 당장 최서영 이름으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소리야.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 그러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 뿐이었죠.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은 그저 놀란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던 사돈은 재빠르게 식장을 빠져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며느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연기자들이었더군요. 저는 악다구니를 쓰며 오열했습니다. 며느리가 입고 있던 고운 한복도 제 눈에는 역겨워 보였어요. 아들과 나란히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입고 있던 한복의 치맛자락을 잡고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옆에서 옷을 갈아입은 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는 아들이 보였어요.
한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불쌍한 내 새끼가 겨우 좋은 배필 만나 결혼하려 했더니 어떻게 그런 악독한 것에게 걸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찢어졌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늘마저 원망스러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최서영이라는 그 여자는 제 아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최서영을 만나면서 이미 수천만 원의 빚을 갚아준 상태였죠. 그런 사실도 모르고 제가 아파트에 차까지 사줬으니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결혼은 취소되었고 저와 아들은 그 여자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도망 다니더니 몇 개월 후 결국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한동안 식사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그래도 저보다는 나았지만 한동안 아들 역시 무척 어두운 표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상심한 영길이는 애써 괜찮다고 말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애초에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며 저를 달랬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걸 차라리 잘된 일이라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기엔 그 사기꾼에게 저희 모자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들이 예전처럼 방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아이도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단단해진 것이겠죠. 식사도 거부하며 힘들어했던 이 어미보다 더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아들을 보니 이제는 믿음직스러운 어른이 다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그저 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 곁에서 응원해줄 생각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은 분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부디 좌절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착한 사람의 등골을 빨아먹는 사기꾼들은 결코 그 끝이 좋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떼먹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을 듣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